굉장히 언짢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대중들 앞에 섰을 때 제 옆이나 제 앞에 누가 섰을 때 부끄럽거나 화가 안 났는데 우리 김준규 과장이 앞에 나타나고 제가 뒤에 서니까 좀 쭈글쭈글해집니다. 어머님들도 좀 언짢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젊은 남자가 좋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래요, 그죠? 우리 아버님들이 좀 많으시면 젊은 여자가 좋죠? 그러면 전 매장 당할 텐데. 늙은 남자 유정걸입니다.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올가교육의 김홍중 대표이시고요. 여러분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생각 수학학원 한석원 한석만 선생님 형제로 유명하죠. 인테그럴의 깁생 인테그럴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김 대표께서 운영하시는 교육기관의 원생 수가 부산의 웬만한 학원들 한 30-40개 정도를 합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우리 김홍중 대표 나오시면 늙은 남자이지만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표님,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뒤에 이 볼륨 좀 높여 주십시오. 뒷자리에 잘 안 들린다는 마스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님 자리에 앉아서 인사하시죠.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제 소울 도시 부산에 오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벌써 말투나 음성이 좀 다르다, 그죠? 저는 젊은 남자이기도 치이고 서울 남자이기도 치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올가교육의 대표이시고요. 깊은 생각수와 인테그럴 대표이시기도 하고 또 팟빵 교육 부문에서 교육 진담이 굉장히 상위권이죠. 예, 제 마음속으로는 1등이어야 되는데 2등입니다. 팟빵 교육 진담을 운영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 입시든 교과든 교육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는 팟빵 교육 진담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제공이 되죠. 예. 그래서 교육 진담에 우리 김홍중 대표와 함께 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이 늘 진행하시는 자리에 계시다가 오늘 이제 제가 호스트가 된 겁니다. 게스트로 오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우리 김 대표님과 방송을 오래 했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스트가 앉아도 게스트를 이끌어내시는 또 게스트에게 우리 시청자들이 학부모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산과 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10몇 년 전 센텀시티 생기기 전에 부산에서 주말마다 서울의 강남에서 선생님들 한 30분 정도 모시고 내려와서 주말 특강하는 것을 진행했었습니다. 서전학원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팀장이었고 대성이라든가 출강을 좀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학원 강사로 활동을 할 때 대치동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리집 떡볶이를 좋아하고요. 네, 계금동 본점에 가서 항상 밀면을 먹습니다. 딴 집에 가서는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산을 사랑하시고요. 또 부산에 자주 오시기도 합니다. 저도 서울에 올라가면 우리 김 대표님과 꼭 통화를 하거나 뵙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김 대표님을 모신 진짜 이유는 몰랐었는데요. 방금 대기실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냐면 이 말씀 드려도 됩니까? 어디 다녀오셨다면서요? 연수? 예, 교육부 관계자들이랑 일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 박사 과정에 계시는데 예, 박사를 못 받아가지고 과정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무관들 위탁교육소입니다. 그다음에 교장 연수를 하는 곳이고 교사 연수를 하는 곳이죠. 한국교원대학교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본진에 있는 실제 현장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제가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에서 이제 박사과정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사무관들, 대한민국 교육부 사무관들, 장학사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1년간 이제 재교육 위탁을 받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일본의 8개의 학교를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합학교, 지역사회의 결합, 그 다음에 폐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뭐 IT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견학하고. 요컨대 제가 김홍중 대표님을 모신 까닭은 입시제도, 정책, 교육제도와 정책, 이러쿵 저러쿵 횡설수설 참 이야기 많은데요. 그 교육정책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예측 능력이 가장 탁월한 분이 아닌가. 본래 그런 분이셨는데 최근에 만난다는 분들이 교육부에 계신다는 그런 분들이라서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말씀 들으셨다시피 어제까지 일본에 계시다가 오셨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어머님들께서 대신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정말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지금 대통령이 되신 그분께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발언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운영 과제를 살펴보거나 최근 이주호 교육부 총리를 임명하는 걸 보면 고교학점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죠. 감히 손을 막 못 들겠죠, 이제. 예.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 어떤 공약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3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그 공약의 대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매개상통한 겁니다.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리면 예측이 가능하십니다. 고교학점제의 뿌리는요, 2015 교육제도입니다. 2015 교육제도는요, 박근혜 정부 초기 2014년에 결정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교학점제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교육정책을 뒤집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일단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미래교육의 트렌드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 교육제도가 뭐냐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2015 교육제도의 목적이 뭐냐면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겠다예요.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교학점제는 이 학생이 선택하는 것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의 본질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고교학점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이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2015 교육제도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교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 부여된 예산만 몇천억이 이미 투자가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교육정책에 관련돼서는 이해도가 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냥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것처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 속에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제도인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고민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의심을 하실 지혜롭지 못하신 어머니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은 부산 샤곤연합회의 이사들과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 정권이 바뀌었으니 고교학점제 시행은 예측할 수 없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파다해요. 제가 만난 선후배들이, 동료들이,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들께도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질문을,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고교학점제 시행이 되는 건 분명한 일이고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저희 어머님들도 여기저기서 설명회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셨죠?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죠?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원에 보시면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사들의 고교학점제 연수 강사가 저희 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니 그건 아마 선착순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복잡해요. 하여튼 정책과 관련된 공문도 많고 자료도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고교학점제 이거야. 간단하게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눈빛을 보니까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딱 부산에서 수업할 때 딱 요 정도 학생들을 놓고 수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웃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강의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경대에 와서 다시 어머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의 그 추억과 기억이라는 따뜻함을 가지고 제가 아주 간단하게 5분 정도 고교학점제는 이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요, 말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우리 아이가 과목을 본인이 수강 신청해야 되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2015 교육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초창기 문이과가 통합이 됐을 때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것이 전면 시행되기보다는 부분적 시행 과정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전면 시행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과목을 다 우리 애가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어머님들? 이게 다예요. 이게 첫 번째 머릿속에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것이 주는 파생되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선택을 해서 공부할 수 있어? 그럼 내가 3학년 거 들어도 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학년이 2학년 거 들어도 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현장에서 학교나 눈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학년이 없어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은 무학년제로부터 이렇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학년제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애가 자유롭게 웬만한 과목은 다 선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이유가 고교학점제 뭐 이야기 듣고 잘생긴 우리 유정걸 대표님 얼굴 보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가장 얼굴 보러 오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네. 예. 마스크를 내릴 수도 없고. 자, 실제 여기 오신 이유가 입시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내 자녀에 대해서? 그러면 어머님들의 입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고교학점제에서 내 아이가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입시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가슴에 새기고 가시면은 오늘 여기 오신 보람이 있는 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신의 평가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신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과목을 우리 애가 자유롭게 선택해. 그럼 어떻게 되죠? 내신의 평가가 절대평가입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시죠, 어머님들? 자, 결국은 뭐죠? 내 아이가 웬만한 과목을, 기본 과목을 빼고, 공통 과목을 빼고, 대학이랑 똑같습니다, 어머님들. 공통 과목을 빼고 선택 과목에 있어서 쭉 나열된 것을 시간표를 보고 있다가 자유롭게 어느 정도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 세상이구나. 학교에 따라서 이 수강 신청의 폭과 내용이 제한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생이든, 그렇죠? 즉 모든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년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무학년제다라고 하는 것이 어머님들 머릿속에서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죠. 하지만 그건요, 전혀 입시에 영향가가 없습니다. 왜죠? 어머님들의 관심은 내 애가 어떻게 평가받느냐야. 내 애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고교학점제는 거대한 변화를 줍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내신을 절대평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평가라고 하는 건요, 모집단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때 상대적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한 100명 정도 들어야 내가 뭐 이렇게 1등 하면은 1등급 받으면은 뭐 2%, 3% 이걸 따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미적분을 30명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럼 그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느낌상 잘하는 거겠죠. 근데 미적분 공부하기가 어려워,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아, 미적분은. 그래서 내가 생활과 수학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느낌이 좀 약간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200명 정도의 학생이 예컨대, 예를 든 겁니다, 어머님들. 극단적 비유니까 정말 생활과 수학이 있는지 찾지 마세요. 없어요. 꼭 이러고 나면은 뒤에서 생활과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디 있나 이렇게 그러는데, 그냥 어머님들 예를 위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활과 수학이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했습니다. 200명이. 그럼 여기는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미적분은 안 나옵니다. 전교 1등부터 30등의 수학의 천재들이 미적분을 공부하거나 물리2를 공부했을 때 얘들 1등급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물리나 수학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한 과목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육 현장에서 절대로 미적분을 수강 신청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리2를 수강 신청하지 않습니다. 선택에 근본적 제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절대평가로 가야 합니다. 즉,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진다라는 것,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면에서, 교육에 있어서의 또 다른 이면에서, 평가적 측면에서 절대평가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절대평가가 될 수도 있고 상대평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교학점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과목에 있어서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또 거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상대평가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있겠죠.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을 수강하는 것들은 상대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때 전교생이 국어를 공부했다. 상대평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에 한해서만 평가제가 가능한 것이지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 내용들은 절대로 상대평가적 시스템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학생부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의 굴레는 고1 때까지다. 뭐 보통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학교 당국이 되는데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때까지만 하고 2학기 때부터 확 풀어버리게 되면 그 학교는 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대표님이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12년 전에 부산에 와서 그 시절에는 한강시대 200~300명 정도 강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랑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엄청 시키세요. 제가 대치동 분당 다녀보면 부산 어머님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시키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3주 전에 제가 대치동 승수와 친구들 만나봤는데 거의 생수하고 많은데요. 수학 교재를 2개 쓴대요. 센 거예요. 부산 어머님들은 수학학원에서 센 제품 쓴다면 그 학원 안 보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어쩌다가 우리 부산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부산에 오셔서 강의하실 때보다 부산에 입지역이 좀 필요 없어요. 아시다시피 대도시 중에 최하위 아닙니까? 이걸 말씀해 주셨던 고교학점제 이후 내신이 무력화에 가까운 고1 때까지의 상대평가 고2 이후 절대평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후에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부 요소라든가 수능이라든가 비교과 고교학점제 이후 변화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우선적으로는 내신이었을 것 같고요. 이후에 수능, 학생부 요소, 또 일각에서는 고1 때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곧 그동안 5학기의 평균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했는데 기껏의 말씀처럼 한 학기 2학기를 가지고 우수 학생을 뽑을 수 있느냐 그렇다 보면 대학교고사, 구술시킨 측면이죠. 이런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은데 우리 대표님의 개항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 있고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거 지금 딴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경 좀 교육진단 좀 띄워주시면 안 되나 싶어가지고 딴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부산이? 속상하네요, 어머님들. 네, 제가 보낸 서울대생만 꽤 됐고, 신림동 버스에서 만나가지고서는 같이 바로 순댓집도 가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학력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남은 시간에도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내신이 절대평가가 됐잖아요, 어머님들. 이제 이것도 이해하시죠? 자, 머릿속에 잘 떠올라 보세요. 웬만하면 우리 애가 모든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됐네. 그것이 고교 학점제래. 안 바뀐대. 그래서 보니까 학년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신은 절대평가가 될 수밖에 없겠네. 다 상식적 흐름이죠? 그러면 내신이 절대평가가 된다라는 말 속에서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오해 하나를 깨셔야 돼요. 그거는 기존의 입시에서의 오해예요. 대한민국은 입시가 크게 수능을 잘 봐서 들어가는 정시가 있고요. 논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수능을 잘 봐야 최저 등급을 맞춰서 들어가는 전형이니까 그래서 논술이 없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시가 있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고 교과전형이 있습니다. 교과는 내신만 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비교과를 동시에 보죠. 머릿속에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수능을 잘 봐서 들어가는 방법, 내신만 잘해서 들어가는 방법, 내신 속에서 활동까지 동반해서 잘 들어가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강남이 유리합니까? 부산이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들. 예? 아니 저기 해운대 좋죠. 저는 좋아합니다. 저 내려오면 저 소울 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카멜리아 생기기 전에 제가 왔었거든요. 예? 참 그때 평당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거 다 삭제될 겁니다, 방송에서는. 자, 어머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부산이 유리해요? 아니면 강남이 유리해요? 자, 어머님들, 여기서부터 틀리신 거예요. 제가 생각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요? 틀렸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부산에 유리한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근본적으로 지방 학생들에게 유리한 겁니다. 수시는요, 지방에 유리한 제도예요.
왜냐면요, 수시는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요, 1.0이 1.1을 무조건 이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이 1.5한테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형입니다. 이제 느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내신의 갭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무리 비교과를 본다 해서 1.0을 2.0이 뒤집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전형인 겁니다. 1.7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제가 의대를 보낸 학생 중에서 서울대 의대 최대치가 어디였냐면 1.7이었습니다. 제가 1.7로 서울대 의대를 보냈는데 얘가 서초고등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7이었어요, 얘가. 제가 이제까지 해낸 것 중에서 최대치가 1.7이에요. 2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의 내신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전형은 그냥 양적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베이스는 뭐죠? 내신입니다. 그러면 상대평가가 되는 이 흐름 속에서 내신이 유리한 건 강남이나 특목고 학생보다는 일반고였죠.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부산의 학생들도 많이 할 수 있었던 전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골 지역의 학교들 같은 경우 교과 전형이 사라지게 되면 인서울대학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가까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천고등학교라고. 제가 항상 1년에 한 번씩 설명회를 해주거든요. 농어촌 특례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학교 학생 중에서도 경상대 의대를 제가 보냈는데 그때 그 학생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노력은 했었죠.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강남의 학생들과 경쟁해서 유수의 대학을 합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시라는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즉, 기억하십시오. 원래는 하나의 교과를 100개의 비교과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학종의 원칙입니다. 하도 언론에서 조공 학생만 머릿속에 싹 들으셔가지고 저것은 금수저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들 머릿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에 기반한 전형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뀌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정말 잘했구나가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님들. 제가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절대평가로 바뀐다. 물론 1학년 때 내신이 상대평가로 어느 정도 내신의 양적 측면에 대한 서열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2, 3학년 때 메인으로 진행되는 선택 과목에 있어서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내신의 변별성이 어떻게 되겠죠? 내신의 변별성이 조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에 있어서 지금처럼 지방과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했었던 것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 말씀에 가장 큰 차이는 하나의 교과가 100개의 비교과를 이기던 시절에서 어떻게 바뀐다는 뜻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어머님들?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런 거 다 해주시고, 이런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진단 구독 내 반드시 누르겠다. 좋아요 누르겠고, 댓글 달아주겠다. 이런 거 얘기 해주세요. 예, 간만에 부산에 왔는데 좀 뜨거운 환영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어머님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어려운데 제가 정말 쉽게 어머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세요, 어머님들. 전교 1등이 있습니다. 전교 1등, 내 아이가 전교 1등이야라고 상상하세요, 지금. 예? 그래야 이해가 돼요. 내 아이가 전교 1등이야. 근데 둘째 애가 전교 10등이야. 애가 그냥 둘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자, 그러면 아이가 둘 있어요. 하나는 전교 1등이고요. 하나는 전교 10등이다. 상상하십시오. 둘 다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머님들? 네. 자, 그럼 전교 1등짜리가 의대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일반고요, 특목고요? 일반고 가서 내가 내신 확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교 1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학교장 추천도 받고 막 그렇잖아요. 내가 전교 1등이니까. 그게 전교 1등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직윤 추천받으면 전교 2등이 연대 받고 전교 3등이 카대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대부고 아시죠, 어머님들? 외대부고는 1년에 카톨릭대 의대를 3명을 갑니다. 카톨릭대 의대가 공식적으로 한 3명 정도는 항상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교 몇 등이 카톨릭대 의대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아니죠. 전교 1등 안 가죠. 외대부고 전교 1등 서울대 의대 간다고 안 가죠. 외대부고 전교 2등 서울대 연대 안 간다고 안 쓰죠. 안 받는 거예요. 카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 3등 안 받습니다. 그래서 4, 5, 6등 정도 안정적으로 쓰고자. 왜냐면 받으면 무조건 가니까. 연대나 서울대 의대에 대한 지망 기회가 없으니까. 카드는 원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확 뽑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전교 1등이면은 걔보다 더 좋은 의대를 갈 수 있잖아요. 일반고에서. 그러니까 전교 1등 어머님들은 어디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를 본다면 일반고 가서 전교 1등을 쫙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신이 절대평가가 됐어요. 전교 1등 어머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전교 1등 한다는 보장이 없네요. 그리고 내가 전교 10등이랑 차이가 안 생기네요. 제일 무서운 건.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이게 안 보이시는 건요. 머릿속에서 내가 전교 1등이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빨리 제 말에 동의해서 우리 애가 전교 1등, 우리 애가 전교 1등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애는 공대 갈 건데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요. 공대 좋죠. 저 공대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의대를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그러면 아니 우리 애가 전교 1등이고 의대를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일반고애가 저 전교 1등을 해야 되는데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은 어라? 내 애가 전교 10등이랑 차이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현장에서의 상위권 변화입니다. 짜릿하신가요? 네? 이런 거 해주셔야 돼요, 어머님들. 네. 짜릿하시죠? 네. 그렇다면 상위권 학생들하고 1등과 전교 1등과 전교 10등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교과로만 모든 것들의 학교에서의 어떤 흐름이 결정되던 것에서 뭐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일반고에서도 교과와 더불어서 비교과가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차이가 없어요. 비교과가. 다 똑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가서 포기하거든요. 내신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다 A인데 그 과정에서 더 차별화된 A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일반고의 비교과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기회일 수도 있다, 그죠? 부산이 그동안 그 수모를 좀 겪었는데 기회일 수도 있겠다. 저는 부산이 수모를 겪으면 화가 나니까 수모를 겪었다고 인정을 안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멀리 이제 대학을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 새끼는 아직 초육이고 초, 고, 중1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입도 대입이지만 고입이 더 관심 있으시죠? 그러면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부산 어머님들이 안 믿어주셨지만 일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의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을 해도 전교 1등 하는 어머님들은 그래도 남자아이라면 여자아이는 어쩔 수 보낼 자사고가 적으니까 그래도 자사고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저희의 스피커도 달라지겠죠. 고교학점제, 고2 어떤 유형의 학교가 유리하고 어떤 유형의 학교가 불리할까요? 저는 원래 학교라고 하는 거는 학생에게 맞는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개별적으로 학생을 보지 않고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건데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일반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인문사회 학생들,
어학 쪽, 뭐 인문사회 학생들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외고를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외고 국제고가 100% 유리합니다. 그건 뭐 변화가 없어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요. 그 학생들이 외고와 국제고를 선택하지 않은 건요,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입시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정해버리면 돼요. 인정하면 되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학 쪽 학생들, 인문사회 쪽 학생들은 외고랑 국제고가 유리했던 겁니다, 어머님들. 즉 확고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빠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영재고 가고 어떤 학생들이 가야 되나요? 공대 갈 학생이 가는 겁니다. 과학 입고 AI. 즉 의학계 학생들은 영재고를 피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들여서. 그쵸? 국가가 국가의 세금으로 열심히 과학 입국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온전하지 않습니다. 공정치 않고. 제 생각에는 영재고와 과고는 무조건 의학계는 어렵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았어요. 되게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현실을 몰라요. 그냥 고개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애가 영재고와 과고를 갈 수 없다고 또 생각하시는데 자꾸 제 설명회를 그렇게 들으시면 재미가 없어요, 어머님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패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의대 약대 가야 되는데 우리 영재고 못 가?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니 무슨 자꾸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간만에 부산에 왔는데 자주 와야 되겠어요. 이게 영재고랑 과고는요 왜 안 되냐면요, 그 영재고에서 의대 갔다는 애들 있죠, 어머님들. 있죠. 있는데 재수한 거예요, 삼수한 거고. 커리큘럼이요 안 나와요. 제발 좀 실제 하는 모습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는요 자기 학교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주차별로 무엇을 배울지도 다 올리게 돼 있고요, 주차별로 과제까지도 다 올리게 돼 있어요. 어머님들 못 찾으셔서 그런 거예요. 다 있어요. 그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영재고와 과고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의대를 못 간다는 게 보이세요. 왜요? 수능과는 무관하거든요. 수능 공부를 못 해요. 수능과는 무관한 공부를 하게끔 아예 만들어진 거예요. 즉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재고는요, 영재교육에서의 영재의 정의가 뭐냐면 보편적 교육으로 수학할 수 없는 학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라고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소속도 아니에요. 과기부 소속으로 돈을 많이 쓰는 거고 과고만 교육부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수능과는 무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수능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신 안 나오죠? 수능 공부 못하죠. 의대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재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재고와 과고는 일단 머릿속에서 뭐다? 우리 애는 공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세상을 바꿀 거다.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진짜 세상을 바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사고 같은 경우가 득세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가능성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 대한 지향성은 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 애가 전교 10등과 격차를 낼 수가 없다면, 그렇죠?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 속에서 뭔가에 대한 베네핏을 얻고자 함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의 격차가 없다는 것은 저쪽도 마찬가지죠. 그런 맥락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득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에 집중력 있게 말씀해 주셔서 벌써 시각이 45분이 지났거든요. 요약하건 이런 겁니다. 고교학점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냐면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교 1등이 학교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죠. 전교 1등이 여러 명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교 1등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아까 제게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교과 하나가 비교과 100을 이길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역전이 된다. 비교과의 전성시대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고, 일반고에 가서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 중에 전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갔었던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아이들이 다시 지역자사고나 전상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사실은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셔야겠습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희 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너무 아쉬운데요? 예. 저희 또 더 모실게요. 한번 더 내려오셔 달라고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2015년 개정교육과정과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은 그 차이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정책 자료집을 보고 총론서를 보고 보도문을 보면 차이들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고교학점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교육과정의 변화와 고교학점제의 관계 이걸 오늘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5분이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본의 학교를 방문을 하고 왔을 때 일본의 학교에는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안전모예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너무나 많이 하죠. 그리고 복도가 넓어요. 왜냐면 거기서 사람들이 지진 나면 다 피해야 된대요. 학교의 체육관이요 너무나 커요. 왜 이렇게 큰가 했더니만 온 동네 사람들이 지진 나면 굴러온대요. 자, 그래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안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이걸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래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거든요. 저는 프라자 합의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어려워지시죠? 경제방송처럼 느껴지시죠? 프라자 합의가 뭐냐면요, 엔화가 갑자기 절상된 거예요. 2배로. 그때 당시 일본이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갔을 때 미국이 일본을 찍어 눌렀던 게 프라자 합의예요.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됩니다. 엔화값을 2배로 올리면 수출 주도형 일본의 기업들은 싹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때 프라자 합의를 했어요. 저는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무라이 같은 근성 있는 일본 애들이 뭐 때문에 저것을 굴복했을까?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싸움 한 번도 변변히 못 해봤습니다. 지금 시진핑처럼 중국처럼 못 덤볐습니다. 일본은 그저 하이 하고 끝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뿌리 깊은 안전에 대한 니즈가 얘네 마음속에 있구나.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민족이구나를 보았어요. 더불어서 저는 그 안전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베가 왜 우경화 교육을 했을까? 싫었겠구나. 그 굴복하는 일본이 싫었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참 이상한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쟤네 나라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쟤네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경화를 가고 싶어 했구나. 미국과 맞짱을 떴던 그 시절의 일본이라는 기계와 기상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겠구나. 어머님들, 교육은 이런 겁니다. 교육은 현재의 교육이지만 그것은 미래의 사회를 반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고교학점제는요, 단순하게 내신 절대평가만 제가 오늘은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가 살아가는 미래의 대한민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존재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선택을 하실 때 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AI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사회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자인 강국이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육제도 속에 그대로 녹아들 겁니다. 어머님들의 선택에 참고하시면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대학 입시로 이어질 겁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괜찮으셨으면 교육 진담이에요. 아, 이게 왜 없지? 예. 교육 진담 꼭 들어와 주세요. 그거 제가 고맙습니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